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난임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가면 어떤 걸 검사하는 거예요? 난임 클리닉을 가서 검사를 뭘 하느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자의 아기 씨와 남자의 아기 씨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니까 여자의 아기 씨가 건강한가, 난소 기능 평가, 남자의 아기 씨가 건강한가, 정자 평가 있을 거예요. 먼저 남자를 보면 남자는 정자평가 간단해요. 정액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거의 다 답이 나옵니다. 남자는요. 여자분은 이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초음파에서 봐서 난소의 크기랑 모양을 보는 거, 그다음에 혈액으로 항물러리안 검사, 호르몬 검사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인 내하수체 호르몬 검사, 내하수체와 난소 기능을 보는 검사가 있어요. 보통 요렇게 검사를 해서 난소 기능을 평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난자를 직접 눈으로 못 보거든요. 이게 배 안으로 배란이 되니까 시험관하게 하기 전에는 난자를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로 난소 기능을 평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두 개가 만나서 수정이 되려면 나팔관에서 수정이 돼요. 나팔관이 뚫려 있나 검사하는 거. 엑스레이를 쬐는 나팔관 조영술 검사가 있고요. 아니면 초음파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드물고 대부분은 나팔관 조영술을 하거나 아니면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우연히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나팔관에서 수정이 되고 이 나팔관이 한 5일 지나면 자궁으로 들어와서 착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밭이라고 하는 자궁 내막의 변화를 봐야 돼요. 요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쭉 봐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생리 시작하면 호르몬 검사, 생리 끝나갈 때 나팔관 촬영, 배란기 무렵에 배란 초음파. 보통 세 가지를 여자들은 기본으로 이제 날짜에 따라서 검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병원 한 3번은 가시게 되겠네요. 난자의 질이 안 좋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난자의 질. 난소는 스스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꼭 뇌와 뇌하수체에서 신호를 보내줘야만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자의 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뇌와 뇌하수체에서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게 하는 방법이에요. 뇌와 뇌하수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연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고, 밤에는 어둡게 지내고, 밤에 컴퓨터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하는 거 별로 뇌에 좋지 않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낮에 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거든요. 우리는 시계를 보고 건물 안에만 살기 때문에 몸으로 낮과 밤을 체득하지 못해요. 뇌가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낮에는 해를 많이 보고 밤에는 어둡게 하고 잠을 잘 자고, 이런 것들이 뇌에서 건강한 신호를 보내고 난자의 건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 비타민 먹고 항산화제 먹고 이런 것들이 난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노력을 해보는 것이지 그걸로 난자의 질이 확 좋아졌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정자의 질을 좋게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들도 비슷해요. 아까 여자랑 비슷한데 여기서 특히 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 정자의 운동성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배란일 무렵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절대 술을 안 드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일주일 이상 술 안 먹는 거. 난자랑 정자의 질이 별로면은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기는 그 아기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건강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수정이 돼요. 그 수정이라는 건 정자가 난자로 뚫고 들어가서 두 개의 핵이 합쳐서 하나의 핵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되려면 둘 다 건강해야만 돼요. 그래서 시험 간다기 할 때도 보면 난자 등급을 1, 2, 3, 4, 5 나누고 정자는 뭐 운동성이나 뭐 이렇게 몇 가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안 좋거나 이게 난자 등급이 떨어지면 수정이 잘 안 되거든요. 난임 때문에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임 검사를 받고 내가 그 이상한 주사를 맞고 만약에 나한테 무슨 시술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꼭 그렇게까지 힘들게 아기를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그 주사를 맞을지 그런 시술을 할지 안 할지 의사들이 뭐 막 강제로 주사 맞게 하고 시술을 시키지 않거든요. 일단 가서 건강검진도 하시고 그런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두 분이 같이 가시면 더 좋아요. 그러지 여의치 않으시면 여자분께서 먼저 꼭 가서 상담해 드리길 권해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인공수정. 우리 인공수정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인공적으로 수정한다.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건 아니고요. 수정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인공수정이 영어로 IUI, Intrauterine Insemination. 해석을 하면 자궁 내 정자 주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건 아닌데요. 왜 이게 인공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런 보조 생식주를 시작하시는 선생님이 한국말로 인공수정이라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인공수정에 대한 거부감이나 더 겁을 확 먹을 수 있어요. 시험관하기에 버금가는 시술인가 보다. 근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정자를 씻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액을 받으면 60-70%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다 벌써 나온 지 오래돼서 맹보추는 정자거나 깨끗하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원심분리와 약물 처리를 통해서 좋은 정자만 모아서 가는 관을 통해서 자궁 안에다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시술은 그냥 산부인과 진찰하듯이 아주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납니다. 그 느낌은 거의 못 받으실 거예요. 뭐 아프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누워서 좀 안정을 취하시다가 집에 가시면 돼요. 그 전에 막 배주사도 맞고 초음파도 본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제 배란 유도제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난자도 여러 개고 정자도 여러 개면 임신되기가 더 쉬우니까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배란 유도라는 걸 쓰는데요. 그 배란 유도제가 먹는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어요. 그 주사약이 이제 엉덩이로 맞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못 놓으니까 대부분 요즘 피하 주사로, 인슐린처럼 피하 주사로 내가 스스로 놓게끔 하는 배란 유도제를 많이 사용하죠, 요즘은요. 보통 생리 시작하면서 맞기 시작하면은 그런 분들은 7일에서 10일을 맞을 거고, 그다음에 생리 끝나고 맞으시는 분들은 3일에서 5일 맞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한 번은 다 맞아요. 그 난자가 어느 정도 자라면 요거를 마지막에 성숙시키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 주사는 다 맞죠, 보통. 먹는 약이랑 주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해서? 그게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를 해서 먹는 약이 필요하신 분은 먹는 약을 드리고, 주사가 쓰는 게 더 낫겠다는 분들은 주사를 쓰고, 그거는 환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과배란 유도를 안 하고 인공수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 과배란 유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쌍둥이 생기기 어렵죠. 난자가 하나니까요. 근데 과배란 유도를 해서 난자가 여러 개 나오면 그게 다 배란이 되어서 수정이 됐다고 하면 이제 다태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배란 유도를 하면 다태아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는 거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 통계를 보면 다태아 출산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인공수정으로 자궁에 주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자가 몸 안에 들어가서 보통 그날 하루 안에 수정이 되거든요. 배란기를 딱 맞추면. 그러면 수정이 되면 이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임신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열흘 정도, 10일에서 12일 이후에 검사합니다. 소변 검사는 12일에서 14일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진단 키트로는요. 그러면 인공수정의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관에 들어가면 기관마다 참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15% 안팎입니다. 그럼 자연 임신처럼 인공수정도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몸 안에서 스스로 난자와 정자가 스스로 수정이 되는 거니까요. 난자의 질, 정자의 질과 이제 바로 관계되죠.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면 가장 운동성이 좋은 정자로 하는 거니까 아기가 좀 더 건강할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자가 결국은 헤엄쳐 가서 난자를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되는 거니까 아마 자연 주기에서도 난자까지 도달하는 정자면 그중에서 최고로 우수한 정자였을 거고요. 인공수정에서 약물 처리를 통해서 들어간 정자도 개 중에서 제일 우수한 정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본은 똑같은 남자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애를 좀 좋은 애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럼 거꾸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덜 건강하다거나 하는 주장은?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게 정자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단지 인공수정이라는 건 질과 자궁 경부의 관문만 없애준 거거든요. 아기에게 좋다 나쁘다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 말고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애는 좀 더 건강하거나 덜 건강할 수 있어요?
시험관악이요? 그거는 진짜 좀 인공수정은 큰 논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험관악이는 한때 그런 논문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관악이 할 때 그때 얘기해 봅시다. 그건요. 인공수정에 실패하면은 시험관 아기로 넘어가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네. 시험관 아기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시험관악이 IVF라고 하는데요.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해서 ET, 배아를 이식하는 거예요. 수험관에서 수정하는 과정이 있고 수정란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워서 보통 이틀에서 5일 뒤에 이식하는 과정,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난자를 쭉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생리 시작하면서 보통 주사를 맞고 난자가 쭉 자라는데 10일가량 평균 10일 전후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사를 매일매일 맞고 중간중간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를 보죠. 배란 초음파라고 해요. 그래서 난자가 크는 걸 모니터링 해가면서 난자가 1.8cm, 1.7cm 안팎으로 자란 게 여러 개 있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요거를 최종적으로 성숙시키는 육모 성선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딱 그 주사 맞고 36시간 뒤에 하루 반 뒤죠. 그러니까 밤에 주사 맞고 다음날 오전에 난자 채취를 해요. 금식하고 가서 그날 남자 같이 가죠. 남자는 그때 하루만 가면 돼요. 여자는 그 전에 한 3-4번 병원에 가고요. 남자분은 정액 채취실로 들어가시고 여자분은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하는 방으로 들어가면 바로 수면 마취 시켜요.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마취 깨면 가라고 해요. 그럼 집에 가시면 돼요. 그 다음날 문자가 온대요. 난자 몇 개 나왔고 수정란이 몇 개가 수정이 되었다. 등급이 어떻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요거를 이틀째 이식할지 배아를 3일 키워서 이식할지 5일 키워서 이식할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고요. 난자와 정자를 각각 이제 채취하면 오후에 수정을 시키거든요. 오후에 이제 요 동그란 데다가 배양액을 넣고 인큐베이터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얘네가 수정이 되어 있어요. 난자 등급이 좋으면 수정이 더 많이 될 거고 등급이 낮으면 수정이 잘 안 되겠죠. 만약에 그 다음날 봤는데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미세 수정술이라고 있어요. 정자를 난자에다 직접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배아 이식을 며칠째 할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연락 오겠죠. 그럼 배아 이식 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뭐 자궁암 검사하듯이 누워 계시면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서 가느다란 간으로 한번 똑 떨어뜨리거든요. 그러고 1-2시간 누워있다 집에 가시면 돼요. 이 수정란이 뭔가가 이게 자궁에 잘 붙어야 되니까 내가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어야 되느냐 크게 상관없습니다. 너무 과한 움직임을 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어요. 병원에서 뭐 오늘은 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특별히 안 하실 거거든요. 그 이식 받은 날 걱정돼서 배에 힘을 안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배에 힘 주는 그 배에 힘 주는 게 우리가 자궁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복근이거든요. 배와 허리에 근육을 쓰는 건데 자궁하고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자궁 이식 전후로 보름 한 달 정도 아예 휴가를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임신율이 올라갈까? 그거는 그게 관계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렇게 휴가 내는 것도 쉽고 출근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다면 그냥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쉬는 건 좋겠지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식 후에 어떻게 하면은 성공률이 올라가는지 그런 거 있을까요?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마음 편한 거. 수정란 이식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과격한 운동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는 빨리 이 공간을 탈출해서 다른 데 공간을 바꾸든가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듣든가 그러니까 뭔가 빨리 생각을 끊어야죠. 그 생각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식 후에는 얼마나 지나야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혈액 검사할 때 10일에서 12일 뒤 시험관 아기는 딱 10일에서 11일로 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나이에 영향을 받나요? 인공수정처럼? 그럼요. 이게 난자의 우리가 난자가 어떤가를 볼 때 생물학적 나이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 실제 난소의 나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와 나이가 생체 나이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가 젊으면 아무래도 난자가 건강하죠.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에도 이런 보조 생식술에 대한 임신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시험관 아기를 20대 하는 사람은 드물죠. 거의 30대, 40대 하시니까요. 나는 산부인과 의사라서 나는 너무 잘할 줄 알았어요.
혈액 검사하기까지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도 40 넘어서 시험관하기 2번 했잖아요. 나는 산부인과 의사라서 내가 또 전에 시험관하기를 내가 직접 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주사 맞을 때도 환자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맞아보니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뭐 놓으면 되는데 뭐 그랬는데 그게 시술을 하고 혈액 검사하기까지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럼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임신 안 되면 다음 사이클 준비할 때 생리 시작하면 오세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됐다는 얘기 듣고 2, 3일 뒤에 생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래 와서 많이 우세요. 그게 동감은 됐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피 말리고 있다 왔는가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래서 직장을 쉰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수술도 하고 외래도 보고 그러긴 했는데요. 내가 수술하고 외래를 봐서 임신이 안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나이가 많아서 42, 43세 시술을 했으니 임신 될 리가 없죠. 근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게. 그건 뭐 의사하고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2번 하고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 기다리는 게. 그래서 차병원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 이제 이거 그만하겠다. 그랬더니 언니 무슨 소리야. 50까지 해야지. 폐경까지 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내가 환자한테 그 말 했거든요. 진료실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폐경 때까지 일단 해야죠. 임신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다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또 걔가 하라니까 또 하려고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긴 했는데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열흘이 제일 힘듭니다. 그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시험관 아기 해보시다가 자연 임신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전에 했던 시술들이 자연 임신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저는 그 덕분에 임신됐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난자가 배란이 되려면 얘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인공수정도 했었고 연달아 시험관 아기를 연달아 계속 했었거든요. 배란 유도제를 사용한 게 아마 한 5, 6개월 쭉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준비되는 난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3개월 전부터. 그래서 그 난자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 덕분에 임신이 됐을 것 같아요. 한약 먹고 임신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원리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주사를 맞았던 영향으로 당연히 임신됐을 것 같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후에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게 있나요? 합병증이라고 하면 제일 큰 거는 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사실 애를 낳고 길러보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혈액 검사 기다리는 그게 그 가슴 졸임, 이게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고생한 게 제 생각에는 제일 큰 합병증일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난자를 갖다 뽑아대면 이게 나의 이 난자를 자꾸 이렇게 여러 개씩 뽑으면 내가 빨리 폐경되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아요. 빨리 늙으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배란유도제 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난자를 막 증식을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난소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이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병원에 다니고 마음고생을 하고 이거는 어디 뭐 흔적으로 안 남잖아요.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는 거죠. 성공했으면 그게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성공했으면 됐으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됐거나 중도 포기하신 분들에게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편의 기억으로 숨어서 언젠간 또 괴롭히고 그러겠죠. 그럼 인공수정처럼 시험관 아기도 한 몇 회 정도 했으면 이제 없어요. 하는 거예요. 난자 나올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시작을 했을 때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가는 게 목표인 거라고요. 우리는 애 데리고 집에 갈 때까지 하는 거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생긴 아기는 좀 더 건강하거나 덜 건강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게 1980년대 시험관 아기로 영국에서 처음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10년, 20년의 그 데이터를 쭉 보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들이 뭔가 차이가 있는가 크게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만약에 다태아로 태어났으면 조산이 돼서 조산으로 인한 후유증은 있을 수 있어요. 조산은 확실히 후유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험관 아기로 만약에 똑같이 뭐 만삭에 잘 태어난 사람이 라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는 어렵지 않게 가졌는데 둘째를 갖기가 힘들다더라.
그게 이제 만약에 그분이 난임 환자였으면 둘째가 더 갖기 쉬워요. 왜냐하면 난임 중에 정확한 원인이 있는 난임은 안 그렇거든요. 뭐 나팔관이 정확하게 막혔다, 정자가 정확하게 숫자가 없다, 매우 적다, 이렇게 난임의 원인이 정확했던 분은 이제 둘째 못 갔죠. 그거를 또 해결해야지만 갔지만 난임의 원인이 별로 없었던 분이 있어요. 그냥 결혼하고 3년이 됐는데 애가 잘 안 생기고 나팔관도 뚫려 있고 생리도 규칙적이고 정액도 괜찮은데 그냥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시험관하게 했더니 수정란 등급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아기를 한번 낳고 나면 둘째가 바로 생기기도 해요. 첫애는 시험관하게 했어도. 근데 그냥 첫애 잘 생겼던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생기기가 힘든 게 일단 잠자리 횟수가 아기 낳고 나면 줄죠. 애가 항상 옆에 붙어 있고 생활의 변화 때문에 둘째가 생기기 어렵지 아기를 낳고 나서 자궁이나 난소나 나팔관에 변화가 와서 안 생긴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적 문제는 아닐 거예요. 둘째 때부터는 진통 시간이 줄어든다. 그건 확실하죠. 골반 구조가 애를 낳으면서 한번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둘째는 더 빨리 벌어지는 거죠. 산도가. 자연분만은요. 제왕절개 말고. 그러니까 자연분만은 첫애 때 한 6, 7시간 이제 3cm부터 애 낳을 때까지 6, 7시간 진통을 했다면 둘째 때는 3cm부터 한두 시간? 첫 아이 때는 5분 간격이면 오세요 라고 하지만 진통이 있을 때 둘째 아이는 5분 간격이 또 오면 늦거든요. 규칙적으로 아프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시간 상관없이요? 네, 규칙적이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는 더 빨리 낳죠. 우리가 농담으로 아기를 둘째나 셋째 너무 쉽게 낳으면 농담으로 제가 옛날에 남편한테 다음엔 아빠가 받아도 돼요 그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둘째 임신을 하면 임신 중에는 더 힘들어요. 첫애 때보다. 그게 이제 자궁을 받쳐주는 이 골반에 자궁이 6개의 인대로 붙어 있는데요. 자궁을 그 골반뼈에 연결해주는 인대는 그 안에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임신 중에 쫙 늘어났다 줄거든요. 근데 이제 첫 아이 때는 인대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때는 한번 늘어났던 인대라서 자궁이 늘어날 때 인대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 자궁이 같이 흔들려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힘들고 돌아 누울 때도 힘들고 그게 첫 아이 때는 한 7, 8개월에 힘들었다면 둘째 아이 때는 4, 5개월부터 힘들어요. 게다가 또 큰애가 자기 동생 생긴 줄 알고 자꾸 엄마한테 더 달려들거든요. 더 안아달라 그러고. 그리고 첫 아이 때는 내 몸만 챙기면 됐지만 둘째 아이 때는 이 아이를 챙기면서 내 몸을 챙기려니까 더 힘들어요. 임신 중엔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우리가 보통 요즘 아기 둘 낳으니까요. 피임, 이거 중요하거든요. 피임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저희가 둘째 때는 이제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보통은 이게 이제 배란이 되면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나라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면 생리를 안 했어요. 근데 한 7, 8년 전부터요. 그때도 이제 외국 사람들은 아기 낳으면 그 다음 달에 생리했거든요. 야, 어떻게 아기 낳고 한 달 만에 생리하냐. 진짜 몸이 다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요. 모유를 먹여도 100일에 생리하는 엄마들도 많고요. 2달 뒤에 생리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 적어도 100일부터는 피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100일 전에라도 내가 분비물, 오로가 한 달 안에 일찍 끝났고 흰 분비물이나 점액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 바로 피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그때는 모유를 먹인다면 피임약은 먹을 수 없으니까 콘돔을 사용하셔야죠. 하나 더 낳으려고 시도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애를 낳고 2달 만에 출근을 하자마자 같이 일하는 그 동료 여선생님, 나랑 나이 같은 여선생님이 지금 당장 난임 클리닉을 다시 가라. 애 낳았을 때 바로 애를 잘 가진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도저히 여력이 없더라고요. 병원 일을 막 해롱해롱 하면서 병원 일하고 집에 가면 또 밤새고 이러는 와중에 그 난임 클리닉을 찾아가면 또 가서 예약을 해야 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대기하고 진료하고 오면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그 근무 중에 또 눈치 보면서 가서 2시간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일주일에 2, 3번을 가야 되니까요. 그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를 그래서 어떻게든 가졌으면 그때 좋았을 텐데 1년 안에 너무 늦게 애를 낳았으니까 50 다 돼서 애를 낳았는데 거기서 애를 또 갖는 건 진짜 쉽지는 않아요. 좀 내 욕심이죠. 몸이 안 따라주던데.
제일 후회하는 건 그때 난임 클리닉 바로 가서 또 이제 어떻게 상담하고 이렇게 안 한 게 제일 후회되긴 해요. 1년 안에 바로 이제 애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돌 되기 전에.